자, 오늘 그 강의는 제가 이 홍문표 시창작 아카데미 강좌 28번째가 됩니다. 이제 29, 30번. 그래서 30회로 사실은 저의 이 시창작 아카데미의 미를 이렇게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과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과거 것은 바로 한국문학방송에 전부 다 녹화가 돼서 인터넷 방송으로 전부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보고 싶으면 또 그걸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창작 아카데미 강좌는 주제가 일상의 시학과 뛰어넘기 시학.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시학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시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통 문장과 시 문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 일상의 시학과 뛰어넘기 시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과 시. 일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네, 날일자에 항상 상자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공통점은, 자,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까? 또 도덕적으로 좀 건전하게 살까? 그리고 인습과 전통을 살려서 살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살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달리 말하면 세속적이다, 또는 통속적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고 그게 당연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살이에서 시인이란 시인의 존재감, 시의 본질, 시의 목적, 시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될 일이지. 뭐 때문에 시를 쓰면서 시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되풀이되는 삶을 살지만 그보다는 좀 창조적인 삶을 우리는 희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창조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창조적인 삶이란 일상의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삶입니다. 인간은 꿈꾸고 욕망하고 그래서 변화하고 개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창조가 있고 발전이 있고 눈부신 문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창조의 공통점은 너무나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창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보다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바로 시인의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고 일반적인 창조와 다른 점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시인, 그 시인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문장을 쓸까? 그래서 이 시인으로 사는 길, 시인의 삶, 따라서 시인의 삶은 일상적인 삶,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지적이고 이 창조적인 그런 삶보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인은 일상적인 것, 물질적이고 문명적인 것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사회학자 라신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숨은 신. 지금은 정말 절대 진리인 신이 죽은 시대예요. 숨어버린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인간이 사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모순된 현실에 타협하는 길, 현실과 대결하는 길, 현실을 도피하는 길, 현실을 초국하는 길,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취하고자 하는 바로 현실을 초국하는 길, 그게 바로 시인의 길이 아니겠는가. 자,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시학의 원리가 바로 거기 읽은 것처럼 메타포, 시는 리듬과 메타포다 해서, 다시 말하면 시인이 현실을 초국하는 삶, 초국하는 행위, 초국하는 문장, 그 뛰어넘는 그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메타포라는 말을 씁니다. 자, 메타포. 그 메타포라는 게 뭐냐? 메타라는 말이 오버, 넘어서다. 포는 캐리, 옮기다. 넘어서서 옮기는 겁니다. 현재를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 네, 그게 바로 시인의 길입니다. 여기서 메타포는 넘다와 옮기다, 뛰어넘다, 초국하다 따라서 시의 본질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넘기는 감정, 문장 등 모든 단지 수사학적인 어떤 개념인 은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인 삶, 문명적인 사상, 감정, 문장 등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진짜 뛰어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수사학적인 뛰어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본 강의에서 이런 뛰어넘기를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점검하면 시란 이런 것이고 시인이란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뛰어넘기 시작 첫 번째, 우리가 다 하는 일상적인 얘기고 얘기를 하면서도 요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의미란 뭐냐, 또 가치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변별성이라고 말합니다. 변별성. 이 변별성이란 이것과 사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독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물도 서로 얽혀 있어요.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얽혀 있는데 이 얽혀 있는 이 공통 부분, 그게 바로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얽혀 있지 않은 부분, 이게 바로 변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사실은 소설하고 얽혀 있습니다. 숲이라고도 얽혀 있고 다른 문장 산문하고도 얽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구별되는 어떤 변별성이 뭐냐? 그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객관보다는 주관을 추구한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국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화. 그럼 국화라고 하는 하나의 꽃을 객관적으로 볼 때, 또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는 국화라는 말은 명사다, 식물이다, 그 엉거식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뭐 대복도 있고 뭐 주목도 있고 소복도 있다, 뭐 가을에 피는 꽃이고 노란 것도 있고 뭐 하얀 것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사전적인 얘기가 다 객관적인 국화에 대한 설명이고 인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전적인 인식, 그런 객관적인 인식하에 서로 소통하고 살죠. 아주 지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똑똑하고 그래야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객관적인 인식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국화라고 하는 꽃이 있더라도 그냥 식물이다라든지 꽃의 일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서정주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돌아가죠. 아니 국화꽃이고 무엇이고 그것은 다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고 양분이 있으면 피는 것이지 무슨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봄부터 서쪽 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을 먹고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마찬가지. 이건 철저히 주관적이지 객관적 인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아니 내 누님같이 생긴 꽃도 이것도 지 혼자 말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철저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는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일반 일상적인 삶과 구별되는 시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주관과 객관 그렇게 됐을 때 국화를 뭐 명사라든지 뭐 꽃의 일종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럼 그건 국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전적이고 학술적인 서술입니다. 국화의 생태, 종류, 특징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식 속에는 어떤 요즘 말하는 필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으로서는 한 송이 국화 봄부터 서쪽새는 오르는데 천둥을 먹구름 속에서 그리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하는 이 아주 주관적인 비과학적인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필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그건 뭔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바로 시적인 세계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객관에서 가능하면 주관으로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다. 그럼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다시 또 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성에서 감성으로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성적 사고에서 감성적 사고로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과 감성을 공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역사는, 문명은, 현실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말해. 이성적으로 살아라. 왜 감정으로 사냐? 감정은 아주 거짓되고 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성이어야만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성과 감성은 이성이 옳고 감성은 옳지 않고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히려 뇌과학, 오늘날 뇌과학이 증명했어요. 뇌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좌뇌는 바로 이성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뇌는 바로 감성적으로 사고를 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문명은, 현실은, 학교에서 교육은 늘 이성적으로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이성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성 중심주의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모더니즘이다, 근대다, 산업이다, 문명이다, 이게 다 뭡니까? 그 밑바탕에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예, 지식인이 기술인이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은 대부분 다 이성적인 어떤 사고 속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50대 50으로 공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성에서 이 감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은 뭐냐? 바로 그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감성의 세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바로 예술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50%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을 100%로 살게 하는 온전한 삶을 우리는 보장해 준다는 데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성선의 손의 명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그 사물을 이거 주관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감성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성적입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내게로 불밝혀 가야 하는 땅이 보인다. 얼굴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도 비어있는 손, 잠들지 못하는 나라, 산맥이 일어서고 골짜기가 깊다. 내 산전수전 손바닥 보면 다 보이죠. 강물이 꿈을 꾼다. 희망도 있고 바다가 깨어있다. 내 넓은 희망이, 미래의 내 음성이 들리는 곳, 손바닥 깊이 들어가면 고요하다. 내 정적도 있어. 이 고요한 길 속에 길이 엇갈려져 끝이 없다. 내 손만 봐도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혼돈의 창조에 거센 바람소리, 우주의 숨소리, 밤하늘 별의 운행이 환히 비친다. 옛날 어느 연서극에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거, 모든 운명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네. 이것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선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성에서 감성으로라고 하는 것에서 참고로 얘기할 때 요즘 소위 천재 교육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뇌를 키워라. 왜냐하면 좌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좌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 모든 요즘 창조하는데 이 창조경제 창조의 발단은 우뇌에 있지 좌뇌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무엇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영감을 얻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세계가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건 우뇌가 발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이 전부 다 좌뇌 중심의 교육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맨 흉내만 내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믿을 것이 못 된다. 이성은 참 똑똑한 거예요. 사리를 판단하게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지혜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이성이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이성이라면 꺽뻑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성이 제대로 사용됐을 때는 그렇죠. 칼을 정의로 썼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악으로 사용하면 그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는 이 이성의 타락, 도구적 이성이 되었다. 돈벌이 하는데, 정치하는데, 남 속여먹는데, 사기치는데 머리가 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세요. 감성의 세계로, 이성에서 감성으로, 그래서 감성을 회복해서 균형적인 삶. 자, 그래서 이제 시의 세계는 뭐냐? 주관에서 객관에서 주관으로, 그리고 이성에서 감성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네, 추상에서 구체로, 세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성의 세계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다.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꽃은 무조건 다 예뻐야 되고 꽃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꽃을 보고 추하다고 한다면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꽃을 보고 아침에 봤을 때 꽃, 점심 때 봤을 때 꽃, 저녁 때 봤을 때 아니 순간마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정말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 순간순간의 그런 그 상태를 드러내야 되기.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감정은 가장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것이며 동시에 구체적인 것이어야 된다. 사실 주관적이라는 말은 사물을 공통된 것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특성을 구별하여 보는 것이며 이는 개별적인 존재성을 살리는 시적 리얼리티가 된다. 자,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시가 한 구절 있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들 사랑이 뭡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대상에 따라 다르고 내 느낌이 다르고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은 예를 들어서 사랑은 남녀간에 또는 사랑은 뭐 주고받는 것이다. 남녀간에 어떤 뭐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 해봐야 그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가? 김수영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여러분들 사랑해 봤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아주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참 구체적으로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처음에 사랑할 때 다 그런 감정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참 처음에 사랑할 때 정말 늘 긴장한다. 이래봐야 재미없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켰다. 상대가 나를 사랑할까 오해할까 좋아할까 참 수많은 감정이 도사해. 그만큼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고 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잘 제시한 것이 유명한 김소월의 금잔디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김소월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어떤 감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자, 김소월은 금잔디라는 작품을 지금 시로 쓰고 있습니다. 금잔디. 자, 금잔디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쓰는데 이 사람은 그럼 금잔디라는 제목 했으면 금잔디는 어떻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잔디 금잔디 심심삼천에 붙은 불은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 금잔디 하나를 말하고자 하는데 몇 줄입니까? 이거 한 잔디 금잔디 심심에 붙은 불 가시 5줄이 다 이게 금잔디에 관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잔디 한번 불러보고 두 번째 또 한번 부르고 세 번째 이렇게 반복. 이게 리듬입니다. 그러더니 심심산천에 붙은 불. 그 금잔디가 심심하고 깊고 깊은 산천에 불처럼 타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보여. 잔디 포괄적입니다. 그것을 좁혀서 금잔디. 네, 구체적입니다. 근데 어디 있는 금잔디냐? 심심산천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구체화됩니다. 거기 불이 붙었어요. 불 붙은 것처럼 쫙 금잔디가 노랗게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좁혀서 금잔디가 하필 어디 지금 있냐?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하필이면 가시님 무덤이 있는 가에 있는 금잔디입니다.
얼마나 구체화시키고 있습니까? 이쯤 되니까 잔디가 갑자기 애련한 잔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처음에 잔디 그러면 해봐야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깊고 깊은 산 중에 풀처럼 돋아나는 금잔디, 그거 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하니까 이상하게 좀 짠하고 속을 퍼져요. 필이 온다는 얘기죠. 왜? 너무 구체적으로 특별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봄이 왔다. 아주 포괄적입니다. 봄빛이 왔다. 그러다가 버드나무에 왔다. 아니, 버드나무 끝에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소월의 금잔디는 아주 어떤 사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섬세하고 깊은 피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문과 다른 시의 특징이죠. 그것은 추상에서 구체로 뛰어넘기 작업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다시 얘기를 돌립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문인 생활하면서 시를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릴리? 트루스, 진실, 릴리? 모두 그러죠. 야, 그게 진실이 진짜냐? 진짜. 진실성, 리얼리티. 과학은 그건 아주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도 진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있느냐? 시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이라면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의문이 그겁니다. 내가 시를 쓰면서 과학은 확실한 것이고 진리가 있는데 과연 시는 뭐냐 이거요. 말장난이냐. 과학적 진리에 대한 우상, 과학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이성 중심의 인간들은 과학에만 진리가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학사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아니, 과학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왜 옛날 과학하고 오늘날 과학하고 이론이 다르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과학이 그렇게 진실하다면, 변함없는 진리라면, 네, 옛날 과학책이나 오늘날 과학이론이나 다를 바가 없어야죠. 그런데 과학처럼 또 발전하는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더욱 놀라운 이론이 바로 패러다임 이론이라는 것이죠. 제가 많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패러다임. 20세기 와서 제일 많이 쓰는 패러다임 얘기하면 19세기적인 패러다임, 20세기 패러다임, 아날로그적 패러다임, 디지털적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해. 도대체 패러다임이 뭐냐? 하나의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 그런데 과학 스스로가 자신들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병통치의 천하 통일의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 스스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또는 빛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자,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 전기나 빛을 화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 전기나 빛은 일종의 미립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이것은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파동. 그러니까 이것은 미립자도 맞고 파동도 맞고, 그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네.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다. 패러다임에 따라서 아날로그적 패러다임이냐, 디지털적 패러다임이냐.
그럼 과학적 패러다임, 물리학적 패러다임이냐 아니면 화학적 패러다임이냐, 그럼 시적 패러다임이냐 종교적 패러다임이냐. 그러니까 종교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그럼 시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시가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따라서 진리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날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가나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종교마다 다 있는데 다 그럼 진리냐? 그 다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절대,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진리가 다 상대적입니다. 네, 인간 세계에서는 다 상대적 진리라. 그런데 종교, 특히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진리죠. 그런 점에서 절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진리와 기독교적 진리와 인간들의 상대적 진리와는 다르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리 본다면 시도 패러다임에 따라서 진리가 된다.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많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연탄재, 이것은 일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버려야 하는 폐물입니다. 근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 근데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연탄재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연탄재 속에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참 버리는 그 진리가 있다. 이거 시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의 관점으로 본 것일 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치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의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럼 시적인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는 시대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시가 진리가 있다는 말은 좋은데 우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하는 유용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것도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용성, 유익함이 있느냐, 유익함,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유익함이 있느냐. 보통 의학이라든지 다른 과학들은 생활에 도움이 다 돼요. 그런데 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개미는 그래도 참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이 배짱이는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노래나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사고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함이 있느냐 하는 관점. 자, 그런데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란 뭐냐, 예술이란 뭐냐, 그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카타르시스라고 했습니다. 카타르시스. 근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그럼 오늘날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역시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카탈시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상을 뛰어넘는 문학의 최대 기능은 마음과 정서의 해방감, 행복감, 만족감, 충만함을 주는데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탈시스라 했다. 인간은 어떠한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신체적인 각 기관이 다양하게 반응하고 이에 따라 슬픔, 기쁨, 웃음, 노여움, 두려움, 놀라움, 그리움, 사랑스러움 등의 이런 정서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다. 그럼 불쾌해요. 그럼 불쾌하기만 하면 소화도 안 돼요. 경쾌한 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좋습니다.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러면은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만 주는 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도움이 된다. 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그런데 카타르시스는 바로 그 스트레스 해소, 정신, 정서, 심리적, 그래서 요즘 힐링 소리 많이 찾죠. 힐링. 요즘 완전히 힐링 시대입니다. 근데 그 힐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 그래서 시치료, 문학치료, 그리고 음악치료. 이게 다 미술치료, 이게 다 힐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그 일종의 카탈시스와 관련이 있죠. 제가 시인이 되어가지고 요즘 어찌 보면 평생 저는 시인으로서 또 시학을 하면서 시학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거창하게 기업에서 돈 번 것도 없고 또 기술을 해서 한 것도 없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시인으로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시인 아주 무력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가 되어 바람에 흔들리거나 양지바른 산자락에 앉아 시나 몇 줄 쓰고 싶다. 청청한 하늘 바라보면서 새털구름 한 자락 잘라 백두산에는 바늘꽃 심고 한라산에는 미나리 아제비를 심는다는 얘기겠죠. 밤에는 초롱한 별빛을 쐬면서 흥얼흥얼 콧노래나 부르고 싶다. 초연히 살고 싶다는 얘기겠죠. 가지는 꺾여도 좋다. 허리는 부러져도 좋다. 잎들이 떨어져 너에게 짓밟혀도 좋다.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봄이면 속살이 돋고 여름이면 또 꽃이 피는 것을 꺾어지면 어떠리, 부러지면 어떠리, 짓밟히면 어떠리.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자, 가끔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 시를 읽으면 참 행복해지려고 세상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자, 그러니까 시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시도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우리들에게 유용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그럼 시는 어떻게 또 뛰어넘는가? 현실에서 상상의 세계로 뛰어넘습니다. 현실에서 상상. 이 문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밖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현실 하는데 도대체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오늘, 오늘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내일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상상입니다. 우리는 문학에서 상상, 시에서 상상, 상상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비현실적이다. 이래가지고는 상상의 세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말은 현실 속에 산다고 하지만 늘 상상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만 얘기합니다. 신도는 문학 그리고 예술은 어떤 존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세계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방법으로 감동하게 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은 구체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것. 구체적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돼요. 자, 모든 예술의 혁명은 바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나 사건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는 작업, 보여주기.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요, 말해주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소통이라는 것이 말로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텔링입니다.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아주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굉장히 학술적으로 하면 그거 유식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무언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방법이 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한 번도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늘 예를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니까 모두 다 감동하고 그때도 감동하고 지금도 감동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위대한 하나의 고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전으로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건 신인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그런 성공적인 고전으로서 세계적인 살아있는 그런 문학작품, 그런 글로 남아있는 작품은 다 보여주기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여주려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없이는 안 됩니다. 상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 길을 지나는데 도둑을 맞아서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다. 근데 레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다 지나가고 가장 천하다고 봤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합니다. 실제 있었을까요? 아니요,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상상해서 그러나 이야기는 보여주기 식으로 했죠. 자, 문학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철저히 그렇게 설명하는 형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example, 예가 뭐냐?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문학은 이미지다. 이미지로서라. 그걸 다른 말로 상상이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인간은 사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동원된 사물을 우리는 이미지라 하고, 이러한 사고를
이미지네이션을 우리말로 바꾼 게 바로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그 상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예를 이렇게 넣고서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상상입니다.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골짜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들 산골짜기 가보면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이게 보여주겠죠. 아니 바위가 있구나가 아니라 바위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귀라고 하는 것을 예를 거기다 붙였어요.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나무들에게도 정말 눈이 있을 거야. 산나리 오면서 눈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이 문장이 살아나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면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 이거 다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나무들에게도 눈이 있을 거야, 이런 게 바로 상상적이고 보여주기고 그게 상상이고 그게 바로 시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죠. 자,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죠. 오한이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르는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잼을 발라 먹으면서 그것을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면 이게 바로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했을 때 삶이 갑자기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게 바로 시의 세계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여기 러시아의 비평가 시콜롭스키라는 사람이 시라는 게 뭐냐,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란 뭐냐, 그것은 바로 낯익음의 언어에서 낯설음의 언어로, 낯익음의 언어에서 낯설음, 낯익음이라는 것은 익숙한 거죠. 그 낯설음은 처음 봐서 어색하거나 좀 신기하거나 그런 세계가 낯설음. 자, 낯익음이 언어.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 시콜롭스키의 표현을 빌리면 시의 문학성은 시의 낯설음의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친숙한 의미의 이미지가 아니라 생소한 충격을 주는 이미지, 뭔가 새롭게 생각하고 느끼도록 활력을 주는 언어의 창조가 바로 낯설음이며 산문과 구별되는 시의 정수가 된다고 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일상의 언어는 뭡니까?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공식적인 언어는 이해는 있으나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해서는 진지 드세요. 저반 드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먹어. 이게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낯익은 언어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손만 흔들고 끝나요. 손으로 먹으라는 거죠. 이제 먹으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언어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시그널, 기호만 남는다. 이게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결혼한 뒤 재미없느냐? 바로 그겁니다. 언어가 처음에는 생소했다가 낯익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기호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일상의 언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정말, 처음, 저 도시 사람들이 바닷가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어부는 하나도 파도 소리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들으니까. 그게 바로 일상적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의 언어 속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형식만 남고 기호만 남는다. 이게 바로 일상 언어의 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를 깨부시고 이제 새로운 언어를 계속 창조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어가 낯설어야 된다. 신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에 떴나 남산, 이거 동요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 노래 부른들 기분 좋습니까? 흥이 납니까? 안 나요. 왜 안 나? 하도 써먹어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신기한 맛이 없습니다. 이거 흥에 빠지고 낯익음의 원합니다. 자, 그럼 낯설으면 시호의 참기름은 따라서 예술가가 대항하고 투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일상과 습관과 안일과 매너리즘과 권태다. 대상을 습관적인 문맥에서 뜯어내고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들과 함께 묶음으로써 시는 상투적인 표현과 거기에 따른 기계적 반응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서 감각적인 결을 이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언어는 바로 일상적인 낯익음의 용법을, 일상적인 시학을 배제하고 보다 낯선 뛰어넘음의 이런 메타포 시학을 통해서 지각의 신선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야 늘 자유롭고, 그래서 늘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쨌든 뭐 끙끙 앓면서도 그래도 뭐 남들이 쓴 거 안 같지 않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뭘 써보세요. 기분 좋죠. 왜? 일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 언어 행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나 낯설게,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새롭게 하느냐, 이게 과제죠. 이성복의 당신은 짐승, 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짐승, 별. 글쎄, 당신은 짐승, 여기까지 이해가 많이 하죠. 짐승 같은 뭐 조금. 뭐 당신은 별, 좀 고상하게 하죠. 근데 뭐라고 했냐? 내 손가락 끝. 당신은 내 손가락 끝이야. 뜨겁게 타오르는 정적. 외로운 사람들이 따모으는 꽃이 독특하죠. 신선하죠. 낯설죠. 순간과 머나먼 것. 참 어렵죠. 이방의 말이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살갗 밑으로 대지는 흐릅니다. 어렵죠. 당신의 살갗 밑으로 대지가 흐른다는 거요. 당신이 나타나면 한 개의 물고기 비늘처럼 무지개 그면 내가 떨어질 테지만,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낯선 언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와요. 물론 그 충격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별개 치더라도 이 사람은 가능하면 시어를 낯설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뛰어넘기는 뭐냐?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네, 워킹에서 댄싱으로 라고 했습니다. 워킹에서 댄싱으로. 신발내리는 산문과 시를, 그러니까 일반의 글과 일상의 글과 시의 글의 차이가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산문, 일상적인 문장, 일상 문장은 다 그 도보, 워킹이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도보. 그럼 이제 시는 어떤 문장의 특징이냐? 시 문장의 특징은 뭐냐? 도보가 아니라 댄싱이다. 무보, 뭐, 그렇습니다. 무보는 이제 춤출 문자죠.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워킹이냐, 댄싱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워킹이냐, 댄싱.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걸어간다, 걷는다. 이 걷는다 할 때는 반드시 출발지가 있죠. 그리고 중간도 있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지에서 중간 지역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탄생 그리고 나중에 죽음도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가 다 이게 산문입니다. 시도 그렇고 아니 소설도 그렇고 스필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다 뭔가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도보 워킹과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시의 문장은 바로 춤을 추는 문장이다.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에서 또 목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계속 뛰는 것이 바로 춤입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뛴다. 자, 제자리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춤입니다. 시가 리듬이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는 리듬이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따라서 시에 반복적인 리듬이나 메타포가 없다면 그것은 일상의 시합이다. 그래서 그 뛰어넘는 도보와 달리 댄싱의 특징 문장이 뭐냐? 댄싱의 특징. 그것을 저는 제 작품 속에서 이런 한 문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너는 내 욕망의 무지개가 되어 내 손에 가득한 장미가 되어 흐느적거리는 육질의 껍질을 벗고 날마다 비상하는 5월이 되어 육자배기로 돌아가는 자유가 되어 현재로 자족하는 서정시가 되어 아스라의 펄럭이는 깃발이 되어만 하지 도대체 그 다음이 없어요.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끝이 없어요, 이거. 그냥 되어만 반복하고 있어요. 예, 리듬만 있지. 그 다음 뭐뭐 하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시의 문장이에요. 시는 그 자리에서 뛰는 춤과 같다. 욕망의 무지각이 되어 장미가 되어 오월이 되어 자유가 되어 서정시가 되어 깃발이 되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되어만 있습니다. 네, 그게 시문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접성에서 등가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 말은 좀 유식한 말이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인접성과 등가성.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도표에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인접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일상 언어는 여러분들 이 문장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뭐 세수하고 어쩌고 또 회사에 갔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장이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나하고 이 아침하고 밥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관계가 있어요.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든지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든지 네, 관계는 있습니다. 관계 있는 언어예요. 관계는 있지만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아침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밥하고 나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 관계는 있어요. 관계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산문 문장은 관계는 있지만은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서로 연결해가면서 가는 게 산문입니다. 산문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는 어떠냐? 가능하면은 이쪽하고 이쪽을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과 행 사이를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한 것들로 뭐뭐 되고 하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곳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분수.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자, 분수를 보면 흩어집니다. 그러니 이 분수하고 흩어짐은 네, 의미가 같아요. 분수하고 흩어짐은 의미가 같아요. 거기다가 푸른 종소리, 제가 이게 아니 분수 보고 푸른 종소리였는데 이 사람은 분수 처음에 분수가 흩어진다. 그런데 색깔은 푸르다. 그런데 그것은 종소리다. 자, 분수나 흩어짐이나 푸른이나 종소리나 다 동일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 안 되거든. 네, 홍문표에 늘 푸른 강물의 대시를 예문을 다시 읽어보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박두진의 꽃이라는 작품에도 있습니다.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그 다음에 보면요, 비밀한 울음, 한 번만에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림, 별에서 별로 길석으로 떨어 다시 못 떨어길 엇갈림의 핏방울. 자, 여기 보세요. 박두진도 꽃을 얘기하면서 꽃이 뭐 피었다, 꽃이 아침에 피었다, 꽃이 예쁘다, 뭐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이라고 했죠. 비밀한 울음이라고 했죠. 피 흘림이라고 했죠. 그리고 엇갈림의 핏방울이라고만 했습니다. 다 동일한 동격으로 해놨습니다. 동격으로.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아니라 동격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그 시는 일상적인 언어들은 인접성의 낱말들을 결합시킵니다. 그런데 시의 언어는 이런 인접성에서 등가성으로 뛰어넘기를 한다. 자, 그런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시들은, 아니 일상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과학은, 모든 학문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각각 그 특성을 찾아낼까? 네, 그 개성, 독자성. 그러니까 자, 모든 학문은 어떤 개체성, 아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개성, 변별성, 자, 이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학문이고 우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는 그런 분열,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렇게 개성, 변별성을 찾다 보니까 모든 것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타포라, 기존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옮기는 것이라 했죠. 여기서 옮긴다는 말이 또 다른 분열과 혼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메타포의 본질은 분열에서 통합이다. 예컨대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호수는 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마음과 호수를 마음이 바로 호수라고 통합시켰습니다. 그대는 보름달, 인생은 낙원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거 전부 다 통합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목자라고 함으로써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의 세계는 분열을 통합으로, 자, 그것이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는 상호를 분석하고 구별해서 너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고, 문명어 또한 모든 사물을 기호와 상징화하여 모든 존재들 사이에 정서적 관계가 상실되고 주체와 타자의 분리, 인간의 소외와 고독을 조장한다. 그러나 메타포는 이처럼 신과 인간, 자연 분열되고 소외된 정신적 절망에서 너와 나, 주체와 타자의 화해와 통합을 통한 에덴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바로 지상의 종교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두진의 꽃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는 뭐 해와 달의 속삭임. 아니, 꽃을 보고 이게 해와 달의 속삭임이다. 해와 달과 통합시키고 있죠. 비밀한 울음과 통합시키죠. 한 번만에 피 흘림과 통합시킵니다. 먼 별에서 별에로 길섬에 떨어진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림의 핏방울 희생과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결국 통합해서 모두가 구원받자. 그래서 통합해서 구원으로. 자, 메타포는 분열해서 통합이라고 했다. 이성과 과학은 세상을 분열시키지만 시의 상상과 메타포는 분열된 것들을 감성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요 사랑이다. 그런데 분열된 것을 통합한다는 시정시는 좋아하는 솔직히 내 마음은 호수요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등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바로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아주 정말 그런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뭘로 해결은? 그건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따라서 이 통합과 구원에서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그래서 이 죽음과 바위, 이건 정말 역설이지만 거기에도 진실이 있다거나 시적 진실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시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의 세계, 주관의 세계, 정서의 세계, 감정의 세계, 구체의 세계, 시적 진실의 세계를 믿지 못하면 그는 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으면 시인이 되고 그것을 믿으면 시인이 되고 시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서적 해방,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시학에서 상상이니 메타폰이 하는 사실을 뛰어넘는 이 모든 역설들을 단지 기계로 볼 것인가? 그것은 분열에서 통합이라는 이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러나 통합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때 진정 신적 구원의 경지라 하겠다. 시는 왜 시를 쓰는가? 취미인가? 심심풀이인가? 말장난인가? 아니다. 분열된 세계를 사랑과 열정으로 통합해서 화해된 세상, 모두가 하나된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메타포의 시학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지상의 종교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